어머니, 저 먼저 갑니다. 제발, 저를 붙잡지 마세요. 저는 그 순간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며 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뒤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뺨을 때렸고 발걸음은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선이라고 합니다. 올해 45입니다. 아니, 이제는 나이도 의미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조국을 떠나기로 결심했던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 한 줄만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2019년 11월 23일 밤 11시, 저는 함경북도 무산의 작은 집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했고 바람은 뼛속까지 파고들 만큼 차갑했습니다. 손에 든 작은 보따리 하나가 제 인생 전부였습니다. 옷 2벌, 마른 옥수수 한 줌, 그리고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쥐어준 작은 금반지 하나. 선이야, 이거 가지고 가거라. 내 아버지가 결혼할 때 내게 준 거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반지를 쥐어주실 때 그 손의 온기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눈을 보면 떠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꼭 준혁이 데리고 올게요. 기다려주세요. 그래, 그래라. 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제 등을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그 손길이 영영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됐습니다. 울면 정말 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왜 저는 떠나야 했을까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려면 6개월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제 아들 준혁이는 22살이었습니다. 대학도 못 가고 공장에서 일하던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준혁이가 친구와 함께 중국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보이부에 끌려갔습니다. 중국 드라마. 그게 무슨 큰 죄라고 제 아들을 정치 범수용소로 보낸다는 겁니까? 동무 아들이 반동 사상에 물들었소. 이건 국가 전복 행위요. 보이부 간부의 말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저는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손이 닳도록 빌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준혁이는 제 눈앞에서 트럭에 실려갔고 저는 그 뒷모습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엄마. 준혁이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여기서는 제 아들을 구할 수 없다고. 이 나라에서는 제 아들이 죽을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저는 중국으로, 아니, 남한으로 가서 국제인권단체에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탈북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잡히면 저도 준혁이와 같은 수용소로 갈 것이고 어머니도 연좌제로 끌려갈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있어봐야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차라리 한번 도전해보는 게 나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몇 달 동안 브로커를 수소문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요. 잘못하면 밀고 당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중 장마당에서 만난 한 여인이 저에게 작은 쪽지 하나를 건넸습니다. 혹시 강 건너고 싶으면 이 사람 찾아가 보쇼. 쪽지에는 이름도 없었습니다. 다만 체형만 목요일 저녁 8시 폐공장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쪽지를 품에 깊이 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목요일이 왔습니다. 저는 저녁을 먹는 척하면서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셨습니다.
아니, 어쩌면 눈치채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그래, 조심해라. 폐공장은 마을 외곽에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건물의 윤곽만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박선희. 맞소? 네, 네. 남자는 5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까칠한 수염에 낡은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눈빛은 날카로웠고 말투는 퉁명스러웠습니다. 나는 최영만이요. 당신을 두만강까지 데려다 줄 사람이요. 돈은 있소? 여기 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돈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건 제가 10년 동안 몰래 모은 돈이었습니다. 중국 위안화로 5천 위안. 우리 돈으로 치면 100만 원쯤 되는 돈이었습니다. 장마당에서 장사하며 푼푼히 모은 돈이었습니다. 형만은 돈을 받아 세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줬소. 내일 밤 11시 여기서 다시 만나시오. 그때 출발할 거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절대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마시오. 가족한테도 친구한테도. 알겠소? 네. 형만은 그렇게 말하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준혁이도 저 별을 보고 있을까요? 수용소 어딘가에서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저 별을 보고 있을까요? 준혁아, 엄마가 꼭 너를 구할게. 기다려라. 저는 주먹을 꽉 쥐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어머니께 작별 인사를 드렸습니다. 제대로 된 인사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어머니, 저 먼저 갑니다라는 짧은 말 한마디 뿐이었습니다. 문을 나서는 순간 뒤에서 어머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폐공장 앞에 도착했을 때는 밤 11시 30분이었습니다. 형만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다른 사람도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 사람의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목소리로 보아 젊은 여자인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몰랐습니다. 이 여자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사람이 될 줄은요. 저기, 언니시죠? 어둠 속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형만이 손전등을 켜자 한 여자의 얼굴이 희미하게 드러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선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현주예요. 26살이요. 현주는 26이라고 했지만 얼굴은 더 어려 보였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큰 눈, 그리고 입술은 바짝 마른 채였습니다. 그녀도 저처럼 작은 보따리 하나만 들고 있었습니다. 됐소. 이제 출발하오. 형만이 앞장섰고 저희는 그를 따라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목적지는 두만강이었습니다. 여기서 강까지는 산을 넘고 계곡을 지나 약 일주일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그 시간 동안 저희는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숨어서 이동해야 했습니다. 첫날 밤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산길은 험했고 어둠은 깊었습니다. 발밑에서 돌이 굴러떨어지는 소리가 날 때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형만은 말이 없었고 현주도 숨소리만 가쁘게 내쉴 뿐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새벽 5시쯤 형만이 멈춰 섰습니다. 여기서 쉬겠소. 해 뜨면 움직이면 안 되니까. 그곳은 작은 동굴 같은 곳이었습니다.
바위가 움푹 패인 곳에 나뭇가지를 덮어 만든 임시 거처였습니다. 형만은 익숙한 손길로 돗자리를 깔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자시오. 내가 밖에서 망을 보겠소. 감사합니다. 저와 현주는 그 좁은 공간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서로의 체온이 느껴질 만큼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누워 있다가 현주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언니, 무섭지 않으세요? 무섭지. 많이.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현주는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요. 떨려서 다리에 힘도 안 들어가요. 근데, 그래도 가야 해요. 여기 있으면 죽을 것 같아요. 너도 사연이 있구나. 네. 언니도 그렇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로의 사연을 묻지는 않았습니다. 탈북하는 사람들은 모두 아픈 사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굳이 물어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날 낮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준혁이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지금쯤 준혁이는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밥은 제대로 먹고 있을까? 아프지는 않을까? 생각할수록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언니 안 주무세요? 현주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잠이 안 와서. 저도요. 너무 무서워서. 현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같이 가는 거야. 혼자가 아니야. 고마워요, 언니. 그렇게 저희는 첫날을 버텼습니다. 해가 지자 형만이 다시 깨웠습니다. 일어나시오. 이제 출발해야 하오. 두 번째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가파른 산길이었습니다. 저는 몇 번이나 넘어졌고 현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릎이 까지고 손바닥에서 피가 났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형만 씨, 잠깐만요. 숨 좀 돌리고. 현주가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형만은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안 돼요. 지금 이 근처에 순찰대가 돌아다니고 있어. 빨리 가야 하오. 순찰대. 그 말에 저희는 다시 힘을 내어 걸었습니다. 공포가 피로를 이겼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형만이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쉬는 시간에 자꾸 휴대전화를 꺼내보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전화가 터질 리 없는 산속이었지만 그는 계속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형만 씨, 무슨 일 있으세요? 제가 물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요. 그냥 시간 확인하는 거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불안해 보였습니다. 뭔가 숨기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저희를 인도하는 유일한 사람이었으니까요. 나흘째 되는 밤, 저희는 작은 오두막에 도착했습니다. 형만은 이곳이 안전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틀 쉬겠소. 식량도 보충하고 몸도 추스르시오. 오두막 안에는 통조림 몇 개와 담요가 있었습니다. 형만은 저희를 오두막에 남겨두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잠깐 나갔다 오겠소. 길 상황 확인해야 하오. 그가 나간 후 저와 현주는 오두막 안에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난로에 불을 지피고 통조림을 데워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음식이었습니다. 언니, 형만 씨 좀 이상하지 않아요? 현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느꼈어. 자꾸 휴대전화 보고. 그리고 손목에 이상한 흉터가 있더라고요. 흉터? 네. 마치 화상 자국 같은 거요. 근데 그게 제가 들었던 보이부 사람들 표식이랑 비슷해요. 현주의 말에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보이부.
설마 형만이 보이부 사람이란 말인가요? 현주야, 그거 확실해? 확실하진 않아요. 근데 느낌이 그래요. 저는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형만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저는 그의 가방을 뒤지기로 했습니다. 언니, 위험해요. 알아. 근데 확인해야 해. 가방 안에는 옷가지와 식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수첩 하나.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사람의 이름과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박선희, 11월 27일, 인계 예정. 인계. 그 단어를 보는 순간 저는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형만은 저희를 중국으로 보내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희를 누군가에게 팔아넘기려는 것이었습니다. 현주야, 우리 도망쳐야 해. 네. 형만이 우리를 팔려고 해. 저는 수첩을 현주에게 보여줬습니다. 현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 당장 나가자. 형만이 돌아오기 전에 저희는 급히 짐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형만이 돌아온 것입니다. 뭐 하는 거요?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저는 수첩을 등 뒤에 숨겼습니다.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첩 내놓으시오. 형만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현주는 제 뒤에 바짝 붙어 떨고 있었습니다. 형만 씨,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려는 겁니까? 제 질문에 형만은 냉소를 지었습니다. 알 필요 없소. 어차피 내일이면 끝날 일이니까. 그 순간 저는 오두막 문을 박차고 뛰쳐나갔습니다. 현주도 제 뒤를 따라왔습니다. 거기서. 형만의 고함이 뒤에서 들렸지만 저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을 향해 죽을 힘을 다해 달렸습니다. 언니, 이쪽으로. 현주가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뒤에서 형만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숨이 목까지 차올랐고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고 돌부리에 발이 걸려 넘어질 뻔했지만 저희는 계속 달렸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요? 형만의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을 때 저희는 큰 바위 뒤에 몸을 숨기고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폐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현주는 제 옆에서 헐떡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언니, 우리 어떻게 해요? 일단 숨 좀 돌리자. 저는 떨리는 손으로 현주의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도 공포로 가득했습니다. 이제 안내자도 없이, 지도도 없이 저희 둘만 남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깊은 산속에서요.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이 보였습니다. 북두칠성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알려주셨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북두칠성을 따라가면 북쪽이고 반대가 남쪽이라고요. 현주야, 저기 봐. 저 별. 네. 북두칠성이야. 저 반대 방향으로 가면 남쪽이야. 두만강은 동쪽이니까 저쪽으로 조금 틀어서 가면 돼. 언니, 정말 갈 수 있을까요? 현주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가야지. 여기서 포기하면 진짜 끝이야. 그날 밤 저희는 별을 보며 천천히 산을 내려갔습니다.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요. 형만이 아직도 근처에 있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새벽이 되자 저희는 작은 계곡을 발견했습니다. 얼음이 얇게 얼어있는 개울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얼음을 깨고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시렸지만 목은 타고 있었습니다. 현주야, 너도 마셔. 네. 현주도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언니, 저 정말 무서워요. 우리 죽는 거 아니에요? 저는 현주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녀의 몸은 나뭇잎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안 죽어. 우리 안 죽어. 꼭 살아남을 거야. 근데 우리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먹을 것도 없고.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희가 가진 건 보따리에 든 마른 옥수수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이걸로 며칠이나 버틸 수 있을까요? 그리고 두만강까지는 아직도 며칠이나 더 걸릴 텐데요. 일단 낮에는 숨어 있고 밤에만 이동하자. 그리고 산에서 먹을 수 있는 거 찾아보고. 무슨 먹을 게 있어요, 겨울산에. 나무 껍질이라도 먹어야지. 안 그러면 굶어 죽어. 저희는 그렇게 첫날을 버텼습니다. 바위 틈에 몸을 숨기고 서로를 껴안고 떨며 낮 시간을 보냈습니다. 추위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발가락이 얼어붙는 것 같았고 코끝은 감각이 없었습니다. 밤이 되자 다시 출발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형만이 혹시라도 따라오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다행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저희는 옛날 산장 같은 곳을 발견했습니다. 오래전에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귀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언니, 여기서 쉬어요. 더 이상 못 걷겠어요. 현주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는 산장 안으로 들어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현주야, 나무 좀 주워오자. 불 좀 피워야겠어. 네. 저희는 근처에서 마른 나뭇가지를 주워왔습니다. 그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습니다. 작은 불꽃이 피어오르자 조금씩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불 앞에 앉아 손을 녹이며 저는 현주를 쳐다봤습니다. 얼굴은 흙투성이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저도 비슷할 것입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저희는 평범한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도망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현주야, 너는 왜 여기까지 오게 됐어? 말해줄 수 있어? 한참을 침묵하던 현주가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저는 원래 평양에서 살았어요. 평양? 네. 아버지가 당 간부셨어요. 그래서 평양에서 살 수 있었죠. 근데 현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가 숙청당하셨어요. 누명을 쓰고요. 그 바람에 저희 가족은 전부 지방으로 추방됐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어머니도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 혼자 남았어요. 26인데 앞으로 뭘 하며 살아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도망치기로 했어요. 현주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희는 처지가 비슷했습니다. 둘 다 이 나라에서 버려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도 비슷해. 내 아들이 정치 범수용소에 끌려갔어. 그래서 나도 도망치는 거야. 한국 가서 국제단체에 도움 요청하려고. 아들이요. 준혁이. 22살이야. 착한 아이야. 저는 품에서 준혁이 사진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준혁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귀여운 아들이네요. 꼭 다시 만날 거야. 그날 밤 저희는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이제는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사흘째, 나흘째.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희는 조금씩 동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먹을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나무 껍질을 벗겨 씻고 눈을 녹여 마셨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닷새째 되는 날 현주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꾸 뒤를 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현주야, 괜찮아? 네, 괜찮아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불안해 보였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서로 믿는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엿새 날째 밤 저희는 드디어 강소리를 들었습니다. 멀리서 물 흐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언니, 저거 강소리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 저희는 급히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언덕을 넘자 눈앞에 넓은 강이 펼쳐졌습니다. 두만강이었습니다. 강은 얼어붙어 있었고 달빛에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건너편이 중국이었습니다. 저 건너편이 자유였습니다. 드디어 왔어. 저는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고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형만의 배신, 추위, 굶주림, 두려움. 모든 것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언니. 근데 현주가 제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고백할 게 있어요. 응? 사실 저는 바로 그때 뒤에서 불빛이 비쳤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서라. 형만이었습니다. 그는 저희를 따라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군복을 입은 보위부 요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박선희, 이연주. 두 사람 모두 체포한다. 저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강은 눈앞에 있는데 자유는 손에 닿을 듯한데 이렇게 끝나는구나. 하지만 현주가 갑자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진짜 미안해요. 근데 나 이제 언니 편이에요. 뭐? 뛰어요. 지금. 현주가 저를 끌며 강 쪽으로 뛰었습니다. 뒤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탕, 탕. 하지만 저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얼어붙은 강 위로 죽으림을 다해 달렸습니다. 뛰어, 뛰어, 멈추지 마. 현주의 목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붙잡은 채 얼어붙은 강 위를 달렸습니다. 발밑에서 얼음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고 뒤에서는 계속 총성이 울렸습니다. 탕, 탕, 탕. 총알이 얼음 위로 스쳐 지나가며 하얀 파편을 튀겼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낮추며 달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멈추는 순간 죽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거기서 서지 않으면 쏜다. 형만의 고함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의 중간쯤 왔을 때 갑자기 발밑에서 금이 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두둑. 언니, 얼음이. 현주의 비명과 함께 저희 발밑의 얼음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스며 올라왔고 발이 차가운 물에 젖었습니다. 빨리, 더 빨리. 저는 현주를 끌어당기며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뒤에서는 형만과 보위부 요원들도 강 위로 올라서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강 건너편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중국어로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누구야? 멈춰. 중국 경비대였습니다. 저희는 이제 양쪽에서 포위당한 셈이었습니다. 뒤에는 북한 보위부, 앞에는 중국 경비대. 언니, 우린 이제 끝이에요. 현주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끝나는구나. 준혁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미안해, 준혁아. 엄마가 실패했어. 하지만 그 순간 중국 쪽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쪽으로, 빨리. 누군가 손전등을 흔들며 저희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경비대 옆이 아니라 조금 떨어진 갈대밭 쪽이었습니다. 현주야, 저쪽으로. 저는 방향을 틀어 그쪽으로 달렸습니다. 뒤에서 형만이 소리쳤습니다. 이현주, 내 정체를 다 알아. 돌아와. 현주의 몸이 순간 굳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현주야, 가자. 뒤돌아보지 마. 하지만 언니, 저는 상관없어. 지금은 가야 해. 저희는 다시 달렸습니다. 마침내 강의 끝에 도달했고 갈대밭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곳에는 중년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빨리 이쪽으로 따라와. 남자는 저희를 이끌고 갈대밭 사이를 빠져나갔습니다. 뒤에서 경비대의 고함 소리와 총성이 들렸지만 점점 멀어졌습니다. 한참을 달린 후 저희는 작은 창고 같은 곳에 도착했습니다. 남자는 문을 닫고 빗장을 걸었습니다. 후, 살았다. 남자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저와 현주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젖어 있었고 추위에 떨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괜찮아요. 나도 조선족이에요. 당신들 같은 사람 많이 봤어요. 남자는 담요를 가져다 저희에게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물을 끓여 컵에 따라주었습니다. 일단 몸 좀 녹이세요. 그리고 옷 갈아입어요. 저기 마른 옷 있어요. 저희는 떨리는 손으로 컵을 받아 마셨습니다. 따뜻한 물이 목으로 넘어가자 조금씩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난 후 저는 현주를 쳐다봤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형만이 외쳤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현주, 내 정체를 다 알아. 현주야. 제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현주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사실은, 말해봐. 내가 누구야? 현주는 한참을 입술을 깨물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보위부 부부장의 딸이에요. 그 말에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보위부 부부장의 딸. 그럼 현주는 형만이랑 같은 편이었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언니. 현주는 급하게 손을 저었습니다. 처음에는 맞아요. 저는 아버지 명령으로 탈북자들 감시하는 역할이었어요. 형만도 보위부 사람이고요. 저희는 탈북자들을 일부러 강까지 데려간 다음 중국에 넘기기 전에 체포하는 거였어요. 그럼 나도? 네. 언니도 처음부터 타깃이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현주는 바닥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럼 왜 나를 도와준 거야? 왜 같이 강을 건넌 거야? 현주는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이었습니다. 언니, 저도 도망치고 싶었어요. 저도 이 나라가 싫었어요. 저는 평생 아버지 그늘 아래서 살았어요. 원하지 않는 일을 시키고 사람들을 배신하고 전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근데 이번에 언니를 만나면서 언니가 아들을 위해 목숨 걸고 탈출하는 거 보면서 저도 용기가 났어요. 현주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엔 언니를 속일 생각이었어요. 근데 산속에서 같이 지내면서 언니 이야기 들으면서 마음이 바뀌었어요.
저도 진짜로 자유롭게 살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형만을 배신한 거야? 네. 형만한테 어젯밤 전화가 왔었어요. 내일 새벽 보이부에 인계하겠다고요. 저는 그 전화 듣고 결심했어요. 언니 편을 들기로요. 저는 현주를 물끄러미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완전히 믿기는 어려웠습니다. 현주야, 내 말 믿어야 할까? 언니, 저 이해해요. 언니가 저 못 믿는 거. 근데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저도 언니처럼 강을 건넜어요. 저도 이제 돌아갈 수 없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현주도 이제 탈북자가 되었습니다. 보이부 부부장의 딸이 탈북했다는 소식이 퍼지면 그녀의 가족도 무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 가족은 괜찮겠어? 아버지는 평생 저한테 관심도 없었어요. 전 그냥 아버지의 도구였을 뿐이에요. 이제 상관없어요. 현주의 목소리에는 오랜 상처가 묻어났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고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았어. 너 믿을게. 근데 다시는 날 속이면 안 돼. 네. 약속해요. 현주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창고 문 밖에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좀 괜찮아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여기서 이틀 정도 쉬세요. 그동안 제가 한국 가는 루트 알아볼게요. 브로커 아는 사람 있어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남자는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나도 옛날에 조선에서 왔거든요. 남일 같지 않아요. 그날 밤 저와 현주는 창고 구석에서 나란히 누웠습니다. 담요를 덮고 서로를 껴안으며 잠을 청했습니다. 언니, 응, 정말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날 믿어줘서. 괜찮아. 이제 우리 같은 편이잖아. 네. 이제부터는 진짜 자매처럼 살아요. 그래. 자매처럼. 창문 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이제 중국 땅입니다. 하지만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한국까지는 또 얼마나 멀고 험한 길일까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혼자가 아니니까요. 현주라는 동료가 있으니까요. 준혁아, 엄마 조금만 기다려. 꼭 데리러 갈게. 저는 작게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창고에서 쉬며 몸을 추스렀습니다. 조선족 남자, 그의 이름은 김철수였습니다. 철수 씨는 매일 음식을 가져다 주었고 저희가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었습니다. 오늘 소식 들었어요. 북쪽에서 수색조가 강 건너로 넘어왔대요. 당신들 찾고 있어요. 철수 씨의 말에 저는 긴장했습니다. 그럼 위험한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못 와요. 그리고 내일이면 브로커가 와요. 그 사람이 당신들 한국까지 데려다 줄 거예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철수 씨에게 깊이 절을 했습니다. 그는 손을 저으며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나도 옛날에 도움받았거든요. 이제 내가 도와줄 차례죠. 그날 오후 저는 현주와 함께 창고 근처를 산책했습니다. 물론 멀리 가지는 않았습니다. 혹시 모를 위험 때문이었습니다. 언니, 저기 봐요. 현주가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새 한 마리가 자유롭게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저 새처럼 우리도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그럼 꼭 그렇게 될 거야.
저는 현주의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그녀는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언니, 한국 가면 뭐 하고 싶어요? 일단 아들 구하는 게 먼저지. 그 다음에는 작은 식당이라도 하나 차리고 싶어. 평범하게 살고 싶어. 좋겠다. 저는 공부하고 싶어요. 대학 가고 싶어요. 그래, 넌 아직 젊으니까 공부해야지. 언니는 옛날에 선생님이었죠? 응,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어. 근데 준혁이 아빠가 사고로 돌아가시고 그 후로 장사하며 살았지. 저는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시절. 행복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언니 좋은 선생님이었을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은 이런 모습이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초라한 옷에 헝클어진 머리. 선생님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언니, 한국 가면 다시 선생님 할 수 있어요. 아니면 북한에서 온 사람들 도와주는 일도 할 수 있고요. 그럴 수 있을까? 그럼요. 언니 똑똑하고 착하잖아요. 현주의 말에 저는 조금 힘이 났습니다. 그래,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닙니다. 한국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녁이 되자 철수 씨가 저희를 불렀습니다. 내일 새벽에 브로커가 와요. 준비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또 새로운 여정이 시작됩니다. 중국을 가로질러 어디론가 가야 할 것입니다. 과연 무사히 한국까지 갈 수 있을까요? 언니 앉아요? 현주도 잠을 못 이루는 것 같았습니다. 응, 잠이 안 와. 저도요. 떨려요. 나도 떨려. 근데 해야지. 이미 시작한 일이잖아. 네. 끝까지 해봐요. 우리. 현주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로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현주야, 약속하자.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 포기하지 말자. 네, 약속해요. 새벽 5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깼습니다. 철수 씨였습니다. 일어나세요. 브로커 왔어요. 저희는 급히 일어나 짐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에는 낡은 트럭이 한 대 서 있었고 그 옆에 중년의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짧은 머리에 날카로운 눈매였습니다. 당신들이 박선희, 이현주? 네, 맞습니다. 나는 장미라고 해. 당신들 한국까지 데려다 줄 사람이야. 돈은 있어? 저는 품에서 어머니가 주신 금반지를 꺼냈습니다. 장미는 반지를 받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네. 다. 저희는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짐칸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쌓여 있었고 그 사이에 작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여기 숨어. 검문소 지날 때 절대 소리 내면 안 돼. 알겠어? 네.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덜컹거리는 진동과 함께 저희는 다시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언니, 우리 꼭 성공할 거죠? 그럼, 꼭 성공할 거야. 저는 현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준혁아, 엄마 꼭 성공해서 너 데리러 갈게.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트럭은 계속 달렸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길이었지만 저희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있으니까요. 그렇게 저희의 여정은 계속되었습니다. 두만강은 건넜지만 아직 갈 길은 멀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왜냐하면 저희에게는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저에게는 준혁이가, 현주에게는 새로운 삶이. 그 희망을 안고 저희는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트럭은 이틀 동안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저희는 짐 사이에 숨어서 물 한 모금과 빵 한 조각으로 연명했습니다. 몸은 뻐근했고 숨쉬기도 힘들었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조용히 해. 검문소야. 장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와 현주는 숨을 죽였습니다. 트럭이 천천히 속도를 줄였고 누군가 트럭 주변을 걸어다니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 가는 거요? 연길이요. 물건 배송하는 거예요. 장미의 목소리는 태연했습니다. 저는 현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에서 땀이 났습니다. 뒤에 뭐 실었소? 그냥 생필품이요. 확인하시려면 하세요.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확인하면 저희가 들킬 것입니다. 발소리가 트럭 뒤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짐칸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공안이 짐을 뒤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희는 박스 뒤에 숨어서 숨도 쉬지 못했습니다. 공안의 손전등 불빛이 저희가 숨은 곳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됐소. 가시오. 마침내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트럭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살았다. 현주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아슬아슬했습니다. 검문소를 통과한 후 트럭은 한적한 곳에 멈춰 섰습니다. 장미가 짐칸 문을 열었습니다. 나와. 여기서 잠깐 쉬자. 저희는 비틀거리며 내렸습니다. 다리가 저려서 제대로 서기도 힘들었습니다. 주변은 황량한 들판이었고 멀리 산이 보였습니다. 여기 어디예요? 내몽골 쪽이야. 여기서 이틀 더 가면 대도시 나와. 거기서 다른 브로커한테 인계할 거야. 다른 브로커요? 그래. 나는 여기까지만 데려다 주는 거야. 그 다음은 다른 사람이 맡아. 장미는 가방에서 물과 빵을 꺼내 저희에게 주었습니다. 저희는 급하게 물을 마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됐어. 돈 받았으니까 당연한 거지. 장미는 담배를 피우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묘한 표정이 있었습니다. 피곤함인지 아니면 다른 감정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장미 씨, 이 일 오래 하셨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장미는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대답했습니다. 10년 됐어. 당신들 같은 사람 100명도 넘게 넘겨줬지. 왜 이런 위험한 일을 하세요? 돈 때문이지. 뭐 다른 이유 있겠어? 장미는 쌀쌀맞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휴식이 끝나고 저희는 다시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다시 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트럭이 갑자기 멈춰 선 것입니다. 장미가 밖에서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맞아. 2명이야. 돈은? 반은 받았어. 나머지는 인계할 때 받기로 했고. 저는 현주를 쳐다봤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현주도 같은 생각인 듯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장미 씨가 우리를 팔려는 거 아니야? 설마. 하지만 다음 순간 들린 말에 저희는 얼어붙었습니다. 좋아. 그럼 넘겨. 한국 보내는 게 아니라 인신매매단에 넘기는 거니까 더 싸게 해줄게. 인신매매단. 그 단어에 현주가 비명을 삼켰습니다. 저도 손이 떨렸습니다. 언니, 우리 또 속은 거예요. 조용히 해. 일단 상황 봐. 짐칸 문이 열렸습니다. 장미와 낯선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험악한 인상이었습니다.
나와. 남자가 명령했습니다. 저희는 떨리는 다리로 내렸습니다. 주변은 완전히 어두웠고 인적도 없었습니다. 장미 씨, 이게 무슨... 미안해. 나도 먹고 살아야 하거든. 당신들 한국 보내는 것보다 이쪽이 돈이 더 돼. 장미는 미안하다는 말과 달리 표정에는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믿었는데 믿는 게 잘못이지. 이 세상에 공짜는 없어. 남자들이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한 명이 밧줄을 꺼냈습니다. 조용히 따라와. 소리 지르면 죽여. 저는 현주를 뒤로 밀며 소리쳤습니다. 뛰어. 저희는 어둠 속으로 달렸습니다. 뒤에서 남자들이 쫓아왔습니다. 거기서. 하지만 저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들판을 가로질러 숨이 찰 때까지 달렸습니다. 발목이 삐었지만 고통을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저기, 불빛. 현주가 앞을 가리켰습니다. 멀리 작은 마을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희는 그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마을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저희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다리는 휘청거렸고 숨은 가빠왔습니다. 누구 없어요. 도와주세요. 제가 힘없이 외쳤습니다. 그때 한 집의 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요? 할머니, 살려주세요. 나쁜 사람들이 쫓아와요. 저는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는 저희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재빨리 결정을 내렸습니다. 얼른 들어와. 빨리. 저희는 할머니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문을 닫고 빗장을 걸었습니다. 지하실에 숨어. 빨리. 할머니는 부엌 바닥의 널판지를 열었습니다. 그 아래로 좁은 계단이 보였습니다. 저희는 급히 내려갔습니다. 지하실은 어둡고 좁았습니다. 김치 항아리와 저장식품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희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위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들의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 여기 여자 둘 지나갔죠? 봤을 거 아니에요? 뭔 소리요? 나 아무도 못 봤다. 거짓말 마세요. 분명 이쪽으로 왔어요. 내가 못 봤다니까? 썩 꺼지지 못해. 할머니의 당당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들이 뭐라고 더 말했지만 할머니는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한참 후 널판지가 열렸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나와도 돼. 갔어. 저희는 비틀거리며 올라왔습니다. 할머니는 저희에게 물과 수건을 건네주었습니다. 씻고 와. 더러워 죽겠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됐어. 나도 옛날에 조선에서 왔다. 너희들 처지 알아. 할머니도. 그래. 50년 전에 왔지. 그때도 지금처럼 힘들었어.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너희들 한국 가려고? 네. 쉽지 않을 거다. 길이 멀고 험해. 나쁜 놈들도 많고. 알아요. 근데 가야 해요. 저는 아들을 구해야 하고 얘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해요. 할머니는 저희를 물끄러미 쳐다보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며칠 여기 있어. 내가 아는 사람한테 연락해 볼게. 진짜 믿을 만한 사람. 정말요? 그래. 근데 조건이 있어. 한국 가거든 잊지 마. 북에 있는 사람들. 네. 절대 안 잊을게요. 그날 밤 저희는 할머니 집에서 처음으로 푹 쉬었습니다. 따뜻한 방에서 편안한 이불을 덮고 안전하게 잘 수 있었습니다. 언니,
응, 우리 운이 좋은 것 같아요. 매번 위기에서 좋은 사람 만나잖아요. 그러게. 아직 세상에 좋은 사람들이 있나 봐. 근데 언니, 앞으로 또 나쁜 사람 만나면 어떡해요? 현주의 불안한 목소리에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또 도망치는 거지. 우리 여기까지 온 거 봐. 못할 것도 없어. 네. 언니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나도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저희는 서로를 꼭 안고 잠들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함께 있으니까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할머니 집에서 몸을 추스르며 지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따뜻한 밥을 해주셨고, 저희가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셨습니다. 마치 친손녀를 대하듯이요.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이렇게 폐만 끼쳐서. 무슨 소리여. 나 혼자 사는데 심심했다. 너희들 있으니 좋아. 할머니는 손을 저으며 웃으셨지만 저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언제 공안이 들이닥칠지 모르는데 할머니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으니까요. 할머니, 그분 연락되셨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신 믿을 만한 사람 말입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응, 오늘 오신대. 저녁쯤. 정말요? 그래. 근데 조심해야 해. 요즘 공안들이 이 근처를 수색하고 있어. 탈북자 찾는다고. 그 말에 저와 현주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형만이 아직도 저희를 찾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빨리 떠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서두르지 마. 너희가 서둘러 움직이면 더 위험해. 일단 그 사람 만나고 결정하자. 저녁 6시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가 문을 열자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할머니, 오랜만입니다. 어서 와. 얘들이 내가 말한 애들이야. 남자는 저희를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성호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입니다. 네, 한국 사람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사람이 왜 여기 있는 걸까요? 네, 저는 탈북자들을 돕는 단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NGO라고 들어보셨어요? 아, 네, 들어봤어요. 할머니한테 연락 받고 왔습니다. 두 분을 한국까지 안전하게 보내드리려고요. 윤성호 씨는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일단 신분증 사진이 필요합니다. 위조 여권 만들어야 해서요. 위조 여권이요? 네. 비행기로 태국을 거쳐 한국으로 가는 겁니다. 제일 안전한 루트예요. 저는 현주를 쳐다봤습니다. 현주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비행기라니. 생각도 못했던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돈이 많이 들지 않나요? 걱정 마세요. 저희 단체에서 지원합니다. 여러분 같은 탈북자들을 돕는 게 저희 일이니까요. 윤성호 씨의 말에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진짜 희망이 보였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요? 한국 가시면 탈북자 증언 활동을 해주셔야 합니다. 북한의 인권 실태를 알리는 거죠. 가능하세요? 저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물론이죠. 제 아들도 구하고 다른 사람들도 도울 수 있다면 당연히 해야죠. 좋습니다. 그럼 준비하겠습니다. 일주일 정도 걸릴 겁니다. 하지만 그날 밤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새벽 2시쯤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대의 차였습니다. 할머니가 급히 일어나 창문을 살짝 열어봤습니다. 안 돼. 공안이다. 뭐라고요?
저와 현주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윤성호 씨도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일단 숨어야 해요. 저희는 다시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윤성호 씨도 함께였습니다. 할머니가 널판지를 닫았습니다. 할머니 혼자 위험하잖아요. 걱정 마. 나 혼자는 괜찮아. 쿵쿵쿵. 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열어. 수색이다. 할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 명의 공안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탈북자 숨겨줬죠? 어디 있어요? 무슨 소리요? 나 혼자 산다. 거짓말 마세요. 제보 받았어요. 이 집에 탈북자 둘이 있다고. 제보. 누가 제보한 걸까요? 장미. 아니면 그 남자들. 공안들이 집 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방마다 문을 열고 장롱을 뒤지고 침대 밑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왔습니다. 지하실에서 저희는 숨을 죽였습니다. 윤성호 씨가 손가락을 입에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 널판지는 뭐죠? 공안 하나가 물었습니다.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지하 창고요. 김치 저장하는데. 열어봐요. 열쇠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찾아요. 빨리. 할머니가 일부러 시간을 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윤성호 씨가 저희에게 속삭였습니다. 저기 봐요. 저쪽에 작은 통로 있어요. 손전등을 비추자 지하실 구석에 좁은 통로가 보였습니다. 아마 옛날 피난용으로 만든 것 같았습니다. 저리로 가요. 빨리. 저희는 기어서 통로로 들어갔습니다. 좁고 어두웠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통로는 한참을 이어졌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고 무릎과 손바닥이 까졌지만 계속 기어갔습니다. 마침내 통로 끝에 도달했습니다. 작은 철문이 있었습니다. 윤성호 씨가 문을 밀자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밖은 숲이었습니다.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 같았습니다. 빨리 나와요. 저희는 통로 밖으로 기어 나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할머니는요? 현주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도 할머니가 걱정되었습니다. 할머니는 괜찮으실 거예요. 증거가 없으니까요. 우리가 빠져나왔으니까. 윤성호 씨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일단 여기서 멀리 가야 해요. 곧 추격조가 올 겁니다. 어디로요? 제 차가 근처에 있어요. 거기까지만 가면 됩니다. 저희는 숲속을 헤치며 달렸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고 돌에 발이 걸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10분쯤 달렸을까요? 멀리 차 한 대가 보였습니다. 검은색 세단이었습니다. 저거예요. 빨리. 저희는 차로 달려갔습니다. 윤성호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타요. 저희가 막 차에 오르려는 순간 뒤에서 불빛이 비쳤습니다. 그리고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공안들이었습니다. 그들도 통로를 따라온 것입니다. 빨리 타요. 저희는 급히 차에 올랐습니다. 윤성호 씨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엔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왜 안 걸려요? 모르겠어요. 아, 젠장. 공안들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50m도 안 남았습니다. 시동 좀 걸어주세요. 현주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윤성호 씨가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끼잉. 부르릉. 드디어 엔진이 걸렸습니다. 차가 급출발했습니다. 뒤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탕, 탕. 뒷유리에 금이 갔습니다. 하지만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머리 숙여요. 저희는 몸을 낮췄습니다.
차는 비포장도로를 달렸고 심하게 흔들렸지만 속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달린 후 윤성호 씨가 말했습니다. 됐어요. 따돌렸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말 따돌린 것 같았습니다. 휴, 살았다. 현주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한 번 죽을 고비를 넘긴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죠? 계획을 바꿔야겠어요. 원래는 일주일 후 출발하려 했는데 지금 당장 가야 할 것 같아요. 지금요? 네. 공안들이 저희를 쫓을 겁니다. 빨리 국경을 넘어야 해요. 어디로요? 몽골 쪽으로 갈 겁니다. 거기서 한국 대사관으로 가는 거죠. 몽골. 또 다른 낯선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차는 밤새 달렸습니다. 저와 현주는 뒷좌석에서 서로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피곤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언니, 우리 언제쯤 끝날까요? 모르겠어. 근데 끝은 있을 거야. 반드시. 저, 무서워요. 매번 위험하잖아요. 나도 무서워. 근데 포기할 수는 없어. 여기까지 왔는데. 현주는 제 품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제가 무너지면 현주도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여정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준혁아, 엄마 조금만 더 기다려. 조금만. 저는 마음속으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가겠다고. 차는 지평선을 향해 달렸습니다.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희망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시련일까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어떤 것이 오든 저희는 함께 이겨낼 것이라는 걸. 왜냐하면 이제 저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니까요. 차는 사흘째 달리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광활한 대지를 가로질러 몽골 국경을 향해 달렸습니다. 도로는 점점 거칠어졌고 주변 풍경은 황량해졌습니다. 도시도 사람도 점점 사라지고 오직 끝없는 황야만 펼쳐졌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저기 보이는 산맥 너머가 몽골입니다. 윤성호 씨가 앞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멀리 산맥이 아스라이 보였습니다. 저 너머가 또 다른 나라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몽골 가면 정말 안전한 거예요? 현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성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몽골은 한국과 수교국이에요. 그리고 몽골 정부는 탈북자들을 중국으로 송환하지 않아요. 한국 대사관에만 도착하면 안전합니다. 얼마나 걸려요? 국경 넘고 나서 이틀 정도요. 그 사이에 몽골 브로커를 만나야 하는데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또 브로커. 그 단어에 저는 움찔했습니다. 형만도 브로커였고 장미도 브로커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저희를 배신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 사람은 진짜 믿을 만해요. 저희 단체랑 오래 일했던 분이에요. 윤성호 씨는 제 걱정을 읽은 듯 덧붙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왔습니다. 윤성호 씨는 적당한 곳에 차를 세웠습니다. 사방이 아무것도 없는 황야였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쉬어요. 내일 새벽에 국경을 넘을 겁니다. 여기서요? 네. 차 안에서 자야 해요. 불편하지만 참아주세요. 저희는 차 안에서 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윤성호 씨는 간단한 음식을 꺼냈습니다. 빵과 통조림, 그리고 물이었습니다. 많이 부족하죠?
죄송해요. 아니에요. 충분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는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공안도 없고 추격도 없고 그저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식사 후 윤성호 씨가 말을 꺼냈습니다. 두 분 한국 가면 뭘 하고 싶으세요? 저는 제 아들을 구해야 해요. 그게 먼저예요. 아드님이요? 네. 정치범수용소에 있어요. 국제인권단체에 도움을 요청하려고요. 윤성호 씨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북한은 국제사회와 단절되어 있어서. 알아요. 근데 시도는 해봐야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제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윤성호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게요. 저희 단체에서도 그런 케이스를 다룬 적 있어요. 정말요? 네. 성공한 경우도 있고 실패한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기회는 있어요. 그 말에 저는 조금 힘이 났습니다. 혹시라도 준혁이를 구할 수 있다면 이 모든 고생이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현주 씨는요? 윤성호 씨가 현주를 쳐다봤습니다. 현주는 한참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공부하고 싶어요. 대학 가고 싶어요. 좋은 목표네요. 한국에는 탈북민을 위한 교육 지원이 많아요. 충분히 가능해요. 정말요? 현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현주 씨는 아직 젊으니까 더 많은 기회가 있어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윤성호 씨는 앞좌석에서 잠들었고 저와 현주는 뒷좌석에서 담요를 덮고 누웠습니다. 언니, 잠 와요? 아니, 너는? 저도 안 와요. 내일이면 국경 넘는데 떨려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기대와 불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현주야, 너 후회 안 해? 북에 있는 가족들. 가족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아버지는 저를 도구로만 봤고, 어머니는 진작에 돌아가셨고, 언니가 제 진짜 가족 같아요. 현주의 말에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그래. 준혁이 말고는 아무도 없었는데, 이제 너도 있네. 언니, 저희 한국 가서도 같이 살아요. 그래, 같이 살자. 작은 집이라도 하나 구해서. 저희는 서로를 껴안고 잠들었습니다. 차 안은 좁고 불편했지만 마음만은 따뜻했습니다. 새벽 4시 윤성호 씨가 저희를 깨웠습니다. 일어나세요. 이제 출발해야 해요. 저희는 부스스한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밖은 아직 어두웠고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국경까지 1시간 정도 걸려요. 준비하세요. 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을 헤치며 천천히 전진했습니다. 도로는 점점 좁아졌고 마침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그냥 황야를 가로질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저기가 국경이에요. 윤성호 씨가 앞을 가리켰습니다. 철조망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끊어져 있었습니다. 저기로 넘어가면 돼요. 감시가 약한 구간이에요. 차를 철조망 근처에 세우고 저희는 내렸습니다. 윤성호 씨가 가방을 꺼냈습니다. 이거 가져가세요. 물이랑 음식, 그리고 지도예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당신은 안 가요? 저는 여기까지만이에요. 저는 중국에서 일해야 하니까요. 대신 몽골 쪽에서 제 동료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어요? 빨간 모자를 쓰고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대사관까지 데려다 줄 겁니다. 윤성호 씨는 저희와 악수를 했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꼭 한국 가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성호 씨가 없었다면 저희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희는 철조망 틈으로 기어서 넘어갔습니다. 철조망이 옷을 찢고 피부를 긁었지만 참았습니다. 마침내 반대편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몽골이네요. 현주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중국과 별로 다를 것 없는 황해였지만 기분은 달랐습니다. 한 걸음 더 자유에 가까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저희는 윤성호 씨가 알려준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약속된 장소까지는 10km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2시간쯤 걸었을까요? 해가 떠올랐고 따뜻한 햇살이 등을 비쳤습니다. 그리고 멀리 작은 건물이 보였습니다. 저기예요. 저기 사람 있어요. 현주가 소리쳤습니다. 정말로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빨간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에요. 저희는 달렸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달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사람 앞에 도착했습니다. 당신들이 박선희, 이현주? 네, 네. 잘 왔어요. 나는 바트라고 해요. 윤성호 씨 동료예요. 바트는 몽골 사람이었습니다. 한국말을 조금 할 줄 알았습니다. 이제 안전해요. 제 차로 대사관 갈 거예요. 정말요? 네. 이제 끝났어요. 고생 많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무릎이 꺾이며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기쁨의 눈물인지, 안도의 눈물인지, 아니면 그간의 고생이 터져 나오는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언니, 언니. 현주도 제 옆에 무릎 꿇고 울었습니다. 저희는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준혁아, 엄마 해냈어. 엄마가 해냈어.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파란 하늘이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바트가 저희를 차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차는 출발했습니다. 울란바토르를 향해, 한국 대사관을 향해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몽골의 대초원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긴 여정이 이제 끝나가고 있구나. 두만강을 건너고 중국을 가로지르고 배신을 견디고 추격을 피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현주야, 우리 해냈어. 네. 언니, 우리 정말 해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라는 것을요. 한국에 가서 준혁이를 구하는 것, 그것이 진짜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어둠 끝에 빛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향해 저는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자유를 향해, 새로운 삶을 향해 달렸습니다. 울란바토르는 생각보다 큰 도시였습니다. 높은 건물들이 즐비했고 거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저는 차창 밖을 내다보며 신기한 마음으로 거리를 바라봤습니다. 자유로운 나라의 모습이 이런 것이구나 싶었습니다. 저기가 대사관이에요. 바트가 앞을 가리켰습니다. 태극기가 휘날리는 건물이 보였습니다. 대한민국 대사관. 그 건물을 보는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 안으로 들어가면 저는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차는 대사관 앞에서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바트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뭐예요? 왜 그래요? 저기, 저 사람들 봐요. 바트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 대사관 앞에 수상한 남자들이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서너 명쯤 되어 보였습니다. 저 사람들, 중국 공안 같은데요. 뭐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가 몽골인데 왜 중국 공안이 있는 걸까요? 가끔 이런 일 있어요. 탈북자들 붙잡으려고 대사관 앞에서 지키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기다려야 해요. 밤이 되면 저 사람들 갈 거예요. 저희는 멀찍이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고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더디게 흘렀습니다. 1시간, 2시간. 하지만 그 남자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안 가요? 현주가 초조하게 물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마지막 관문에서 막히다니.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그제야 남자들이 천천히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떠난 건 아니었습니다. 근처 건물 뒤에 숨은 것 같았습니다. 저 사람들, 완전히 간 게 아니에요. 바트가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럼 어떡하죠? 방법이 하나 있어요. 뒷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뒷문이요? 네. 대사관 뒤쪽에 직원 출입구가 있어요. 거긴 저 사람들이 못 봐요. 근데 위험해요. 괜찮아요. 해봐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밤 10시쯤 저희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바트가 앞장서고 저와 현주가 뒤따랐습니다. 어둠 속을 조심스럽게 걸어갔습니다. 대사관 뒤쪽으로 돌아가는 길은 좁은 골목이었습니다. 가로등도 없어서 거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벽을 짚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조심해요. 계단 있어요. 바트의 속삭임에 저희는 더욱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기 누구야? 갑자기 불빛이 저희를 비쳤습니다. 그리고 중국어로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희를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뛰어요. 바트가 소리쳤습니다. 저희는 있는 힘껏 달렸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쫓아왔습니다. 멈춰. 서. 하지만 저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와 대사관 뒷문 쪽으로 달렸습니다. 문이 보였습니다. 그 문만 넘으면 안전합니다.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바트가 앞서 달렸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현주가 비틀거렸습니다. 아! 현주가 넘어졌습니다. 발이 돌에 걸린 것입니다. 현주야. 저는 급히 돌아가서 현주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추격자들이 가까이 왔습니다. 언니 가요. 저는 괜찮아요. 안 돼. 같이 가야 해. 저는 현주를 부축해서 일으켰습니다. 현주의 발목이 삐었는지 절뚝거렸습니다. 빨리 와요. 바트가 문 앞에서 저희를 재촉했습니다. 저는 현주를 거의 끌다시피 하며 달렸습니다. 10m, 5m, 3m. 마침내 문에 도착했습니다. 바트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열어주세요. 탈북자예요. 도와주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경비원이 나왔습니다.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빨리 들어와요. 저희는 문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추격자들도 문 앞까지 왔지만 더 이상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영토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안에 들어오지 마. 외교 구역이야. 경비원이 중국어로 외쳤습니다. 추격자들은 억울한 듯 밖에 서 있었지만 결국 돌아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현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살았다. 정말 살았다. 선희 씨, 현주 씨 맞으시죠? 경비원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윤성호 씨한테 연락 받았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경비원은 저희를 건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따뜻한 실내였습니다. 에어컨이 돌아가고 있었고 깨끗한 소파가 놓여 있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물 드릴게요.
경비원이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희는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잠시 후 한 중년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정장을 입은 품이 있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대사관의 영사 김태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일어나려 했지만 김 영사가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앉아 계세요. 많이 힘드셨죠? 네. 일단 몸 좀 추스르세요. 내일 아침에 비행기 표 예약해놨어요. 한국으로 가실 수 있어요. 정말요? 현주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김 영사는 따뜻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안전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이에요. 두 분은 이제 자유입니다. 자유.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현주도 얼굴을 가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김 영사는 저희 어깨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그 손길이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대사관 내 숙소에서 잤습니다. 깨끗한 침대에 따뜻한 이불을 덮고 오랜만에 편안하게 잘 수 있었습니다. 언니, 꿈 아니죠? 아니야. 진짜야. 우리 정말 해냈어. 언니 덕분이에요. 언니 없었으면 저 여기 못 왔어요. 나도 내가 없었으면 못 왔어. 우리 같이 한 거야. 저희는 손을 꼭 잡고 잠들었습니다. 내일이면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탈 것입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잠들기 전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준혁이도 저 별을 보고 있을까요? 준혁아, 엄마 곧 갈게. 너를 구하러 갈게. 조금만 기다려. 저는 주먹을 꼭 쥐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한국에 가서 국제인권단체를 찾아가서 준혁이를 구할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이 긴 여정의 끝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여정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준혁이를 구하는 여정, 진정한 자유를 찾는 여정. 저는 그 여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해냈으니까요. 두만강을 건넜고 중국을 가로질렀고 배신을 이겨냈고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내일이면 대한민국이야. 저는 작게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평온한 잠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숨을 멈췄습니다. 대한민국. 제가 평생 꿈꿔왔던 하지만 갈 수 없을 것만 같았던 땅. 그 땅에 드디어 발을 디딘 것입니다. 승객 여러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안전벨트를 착용하신 채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한국어였습니다. 똑같은 한국어인데 북에서 듣던 것과는 억양이 달랐습니다. 더 부드럽고 더 자유로운 느낌이었습니다. 언니, 떨려요. 현주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 떨렸습니다. 기쁨과 두려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으로 향했습니다. 미리 연락받은 국정원 직원들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선희 씨, 이현주 씨 맞으시죠? 네.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환영합니다. 그 말이 이렇게 따뜻하게 들릴 줄 몰랐습니다. 저희는 조사를 받았습니다. 며칠에 걸쳐 저희가 어떻게 탈북했는지, 왜 탈북했는지, 북한에서 무엇을 했는지 자세히 조사받았습니다. 힘든 과정이었지만 참았습니다. 이것만 넘으면 진짜 자유인이 될 수 있으니까요. 조사가 끝나고 저희는 하나원에 입소했습니다.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교육받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석 달 동안 한국어, 한국 문화, 그리고 생활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교육 담당자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저희처럼 북에서 온 사람들이 수십 명 있었습니다. 모두 제각각의 사연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원에서의 생활은 낯설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은행 계좌 만드는 법, 지하철 타는 법, 휴대전화 쓰는 법. 북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선희 씨, 이거 스마트폰이에요. 여기 버튼 누르면 인터넷 되고요. 여기 누르면 전화하고. 담당 선생님이 친절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서툰 손으로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신기하면서도 어려웠습니다. 현주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언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희는 서로 보며 웃었습니다. 모든 게 어려웠지만 배워나갈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나원에서 지내는 동안 저는 인권단체를 찾아갔습니다. 준혁이를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선희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습니다. 인권단체 활동가의 말에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있는 사람을 구출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북한 정부가 절대 허락하지 않거든요. 그럼 방법이 없나요? 완전히 없는 건 아닙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에 청원을 넣고 국제적으로 압력을 넣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성공 확률도 낮지만 시도는 해볼 수 있습니다. 해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저는 고개를 숙여 부탁했습니다. 활동가는 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선희 씨도 도와주셔야 해요. 증언 활동을 해주세요. 북한의 인권 실태를 알리는 거죠. 네, 할게요. 뭐든지 할게요. 그날부터 저는 준혁이를 구하기 위한 긴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언론 인터뷰를 하고 집회에 참석하고 청원서를 쓰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하나원 생활이 끝나고 저와 현주는 작은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정부 지원으로 받은 전세집이었습니다. 좁았지만 저희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언니,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현주는 아이처럼 신나서 방방 뛰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 편하게 웃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복지관에서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돈은 많지 않았지만 정직한 일이었습니다. 현주는 검정고시를 준비했습니다. 대학에 가겠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언니, 오늘 수학 공부했는데 너무 어려워요. 조금씩 하면 돼. 너 똑똑하잖아. 언니도 공부해요. 같이 해요. 나는 됐어. 나이도 많고.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언니도 배우고 싶은 거 배워요. 현주의 말에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래, 나도 배우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북에서 선생님이었을 때의 꿈을 다시 이루고 싶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방송국에 출연해서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준혁이 이야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었습니다. 선희 씨 이야기 듣고 눈물 흘렸어요. 꼭 아드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낯선 사람들의 응원이었지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인권단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희 씨,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네. 무슨 소식이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정치범수용소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대요. 선희 씨 아드님 케이스도 포함됐고요. 정말요? 네. 물론 시간은 오래 걸릴 겁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직 준혁이를 만난 건 아니지만 한 걸음 다가간 느낌이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현주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사회복지학과였습니다. 언니, 합격했어요. 진짜 합격했어요. 정말, 우리 현주 정말 대단하다. 저희는 껴안고 기뻐했습니다. 현주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야간 대학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교육학과였습니다. 다시 선생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이번에는 탈북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준혁이에 대한 소식은 아직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준혁아, 엄마 여기서 잘 살고 있어. 너도 꼭 버텨. 엄마가 반드시 너를 데려올게. 그리고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제가 두만강을 건너고 중국을 가로지르고 여기까지 온 이야기를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아직도 북에는 제 아들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유를 꿈꾸지만 꿈꿀 수조차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났고 도움을 받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탈북민들을 따뜻하게 맞이해주세요. 그들도 여러분과 같은 사람입니다. 단지 태어난 곳이 달랐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처럼 가족을 찾는 사람들을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현주는 지금 대학생이 되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곧 교육대학을 졸업하고 선생님이 될 것입니다. 저희는 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직 준혁이를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만날 거라고 믿습니다. 그날까지 저는 계속 싸울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저는 그걸 온몸으로 배웠습니다. 두만강의 얼음 위를, 중국의 황야를, 배신과 추격을 견디며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건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도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저와 현주가 그랬듯이요. 여러분도 주변에 힘든 사람이 있다면 손을 내밀어 주세요. 그 손길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기쁩니다. 앞으로도 저는 제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탈북민들의 이야기, 북한의 진실, 그리고 자유의 소중함에 대해서요. 만약 이 이야기가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제가 준혁이를 만나는 날이 오면 그 소식도 꼭 여러분께 전하겠습니다. 그날까지 저는 계속 걸어가겠습니다. 희망을 향해, 자유를 향해, 그리고 제 아들을 향해. 감사합니다.